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오늘 자료 나간 거에 두 개가 있죠.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는데 둘 다 판례 정리해 놓은 건데, 얇은 것부터 보고 이제 쟁점 정리 보고 나서 두꺼운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얇은 판례는 제목에도 써 있죠. 자, 우리가 저번에 최신 판례 강의 3개년 교재를 했었죠. 자, 근데 6월 선고까지가 이제 우리 시험 출제인데, 책이 출간되는 시점에, 책 원고 작업하는 시점에 그 6월 선고까지 공부 판례가 좀 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 출간되고 나서 추가된 판례 공부 중에서 6월 말 선고까지 추가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기존 책에 없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그 두꺼운 자료 나간 거는 3개년 최신 판례 그 교재에서 좀 그냥 간단한 거 빼버리고, 이제 쟁점 정리 형법에 메인으로 집어넣어 놓은 거 빼버리고, 그래도 좀 중요하다고 한 판례를 좀 몰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3개년 최신 판례 그 최신 판례 공부 꼼꼼히 했으면 두꺼운 판례 자료는 따로 막 정리하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리마인드 한다 생각하고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좀 추가로 보려고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최신 판례 꼼꼼히 보셨으면 그 중요 최신 판례 두꺼운 자료는 따로 정리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수업 시간에 보는 정도 리마인드 하면서 따라서 쭉 보고 버리시면 되고, 혹시라도 최신 판례 강의를 안 듣거나 최신 판례 정리가 좀 약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 중요 최신 판례 자료 드린 거 정도는 그래도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보고 들어가겠다 하라고 좀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신 판례 강의랑 꼼꼼히 하신 분들은 그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그 판례 추록부터 보죠. 그 저번 시험하고 달리 이렇게 추가되는 판례 중에 뭐 중요한 범위가 들어간 판례가 없어요.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개수도 좀 적고 중요도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도 좀 보죠. 자, 3개년 최신 판례 개정 법령 그 2판 추록 있죠? 그 자료로 가셔가지고, 자, 1번 판례에서, 자, 대괄호 2번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몰수, 추징, 당연히 이제 이런 거 형소법에서도 하죠. 유죄 판결에 대한 부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죄 판결에서 주형과 부수형 해가지고 일단 선고형부터 때리고 형, 노유, 몰패, 추한 가죠. 그래서 몰수, 추징은 부수형이니까 당연히 뭐야?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해요. 뭐 무명공에서는 몰수, 추징이 나올 수가 없다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형의 성격을 갖고요. 자, 선고형이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죄형 법정 주인이 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니 그런 것들은 다 적용될 여지 있는 겁니다. 이해한 걸로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2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특수상해, 특수협박 이런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예요. 자, 휴대의 의미 관련해가지고 형법 시간에 기존대로 그냥 배운 그대로입니다. 뭐 추가되는 거 없어요. 널리 이용하여 휴대의 의미 광의설, 뭐 위험한 물건의 개념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실관계가 식칼 들고 부엌에서 식칼 빼가지고 설친 사안이에요. 뭐 우리가 기존에 배운 거에서 바뀌거나 하는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밑줄 부분 보세요. 자, 휴대하의 의미는 이런 경우를 의미한다. 기존에도 있던 표현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밑줄 부분도 기존에 했었죠. 품 안에 품고만 있어도 돼요. 꺼낼 필요 없고 피해자 인식 필요 없어요. 물론 행위자 인식은 고의의 내용으로서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 그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이 판례에서 딱 한 문장만 보면 끝에 세 줄 보세요. 자,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자, 이 표현입니다.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아요. 실제 사안이 식칼을 빼가지고 식칼을 들고 막 설치고 상해하고 협박한 사안이 아니라 식칼을 빼가지고 옆에 있는 의자에 놓고 뭐 이렇게 막 설치다가 걸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들고 있지 않았더라도 내 지배 범위 하에 옆에 이렇게 칼을 놓고 막 사람한테 협박하고 사람한테 막 다치게 하고 하는 거 특수범죄 성립한다로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끝에 두 줄만 잘 정리해주세요. 손에 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판례 광의설 있죠. 널리 이용하여를 휴대 개념으로는 판례 태도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객관식 문장으로도 일단 정리하는 건데, 이런 식의 이제 법리는 기록 같은 데 내기 좋아요. 우리 형사 기록 시험에서
특수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이 사실관계가 있죠. 손에 쥐고 막 협박한 게 아니라 꺼내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딱 내려놓고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 같은 걸 했을 때 피고인이 1회 공판기로 뭐라고 변소해요? 아니 손에 쥔 적도 없는데 특수로 처벌받는 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변소를 써준 다음에 검토 의견서에서 검토해봐라라고 하면 딱 답안 기재가 어떻게 돼요? 이 판례 문구 딱 써주고 손에 쥘 필요 없어요. 널리 이용하여 휴대 개념 같은 거 간단히 좀 추가로 쓸 수 있으면 써주고 그러니까 뭐 이 변소는 의미 없는 변소다. 다른 쟁점 없으면 유죄 판결 선고가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한 줄 정리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이라 너무 그래서 밑줄 부분 정도 읽어보시고 뭐 추가로 막 법리를 정리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너무 특별법이죠. 자, 그리고 나서 5페이지로 가요. 이건 이제 기존 최신 판례 교재도 공부 나오기 전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넣어버렸었는데 기존에 책에 있던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는 중요해요. 자, 최종 마무리, 최종 정리 강의이기 때문에 뭐 세부적인 설명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다 그냥 생략합니다. 진짜 다 알고 있을 거니까. 자, 기본 출발은 뭐예요? 교특법입니다. 그래서 교특법 3조 1항에서 자유운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내가지고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하면 처벌하죠. 그리고 3조 2항 본문에서 1항의 치사, 치상 중에서예요. 조문 정리를 잘 하셔야죠. 모든 사고가 아니라 상해사고 한정이죠. 그래서 업무상 과실 치상, 중과실 치상, 그리고 하나가 뭐예요? 도로교통법 151조 과실손괴도 들어가 있죠. 이건 해석이 아니라 그냥 조문에 써 있는 거예요. 조문만 잘 끊어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같이 펴보고 하나하나 정독하고 할 시간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상해사고, 상해사고, 도교법 151조, 과실손괴 이 세 가지 범죄에 한해서는 3조 2항 본문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 4조 1항 본문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돼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 선고입니다. 자, 근데 또 3조 2항 단서의 예외죠. 이러한 음주니 측정 거부니 중앙성 침범 신호위반 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무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이런 식의 위반 행위가 있으면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다시 처벌한다고. 4조 1항 단서도 있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역시 3조 2항 단서에 써있는 위반 행위를 그대로 받고 예외 사유가 추가로 2개가 더 붙어 있죠. 불구 불치 결과의 상해 또는 보험 자체가 날아가고 이런 케이스 있으면 예외가 있으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다시 처벌한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케이스에서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도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인정되고 존재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잘 검토해가지고 공소 기각 판결 때릴 거냐 유죄 판결 선고가 예상될 거냐 이런 거 잘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페이지 빨리 보세요. 정리할 건 간단해요. 뭐 외울 문구가 길 것도 없어요. 뭐 제목에도 써놨는데 자, 밑줄 부분 보세요.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은 교특법 3조 2항 단서 1호입니다. 자, 중앙선 침범 있고 그 뒤에 1호에서 위반행위 잡는 게 2개죠. 뒷부분 누락하지 말라 그랬죠. 안전표지 지시 위반도 1호의 위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체크하라 그랬죠. 그래서 뭐 신호 위반 이런 거 그 앞부분에 있는 거에 꽂히지 말고 그것만 꽂히지 말고 끊어가지고 뒤에 것까지 잘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 안 나시면 법 좀 펴보시면 돼요.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당연히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저도 가끔 가물가물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얼른 법전 펴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교특법은 법전을 펴야 됩니다. 사례든 기록이든 교특법 관련 사실관계가 일단 교통사고가 일단 사실관계 문장에 뜨면 일단 옆에다가 문제 읽기 전에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해당하는 특별법, 교특법 같은 거, 특가법 같은 걸 펴놓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문제 푸는 거예요. 다른 모든 특별법 마찬가지, 형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방화죄 관련해가지고 죄책검토 사례 같은 거 자주 나오거든요. 그럼 방화죄 체계가 은근히 헷갈려요. 이게 현주로 가야 되는지 뭐 일반 이런 거 아예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164조 형법전을 딱 펴놓고 법에 써있는 숫자 순서대로 죄를 검토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164 제일 위에 있으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쳐내고 안 되면 그 다음 거, 안 되면 그 다음 거거든요.
그래서 사례도 그렇고 기록도 그렇고 법전 활용을 잘하라고 하는 게 꼭 법전을 답안 쓸 때만 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푸는 단계에서 조문을 먼저 확인하고 법전을 옆에 펴놓고 맞춰가면서 확인하면서 문제 풀고 하라고 합니다. 이런 교특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단서 위반에 저도 그냥 하도 자주 나오는 거나 보다 보니까 외우는 거지. 저도 이런 거 풀고 쓰라 그러면 다 펴가지고 씁니다. 자, 그래서 1호에 뭐가 있다? 안전표지 지시 위반의 위반행위가 있으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처벌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처벌한다라는 예외가 있는데, 자, 결론은 간단하죠? 그 백색 실선을 침범해서 교통사고 낸 거는 1호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요. 1호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때 합의서가 제출돼가지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가 결론입니다. 유죄 결론이냐 공소기각 결론이냐가 이 판례를 아냐 모르냐 가지고 달라지잖아요. 당연히 중요 판례예요. 그래서 선사기 다 중요 판례로 정리하셔야 되고, 당연히 기록에서 사례에서 풀 것 같으면 이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이 이 사실관계 사례에서 뭘 의미하는지 그림을 던져줬을 때 아 이게 백색 실선이지 정도는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죠. 운전해보신 분들은 대충 알죠. 이런 건 이제 운전해보신 분들이 판례 읽기는 좀 편해요. 뭔 사실 상황인지 대충 아니까. 자, 2차선 도로, 뭐 4차선 도로라고 하면, 자, 내가 이제 내비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라고 했어요. 도를 좀 더 넓게 그리죠. 자, 중앙선이 있어요. 중앙선을 넘어가면 중앙선 침범이니까 당연히 100% 위반행위입니다. 우리 사는 중앙선 케이스가 아니죠, 지금. 자, 그래서 뭐 3차로 도로라고 하면, 자, 차선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오늘 퇴근하다가 이제 끝나고 가시면서 도로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러면 차량들이 이렇게 지금 이 방향으로 운행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 피고인이 여기서 지금 차를 운행하고 있어요. 1차선에서 차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운전해보시면 알죠? 직진할 것 같으면 2차선 타가지고 쭉 가면 돼요. 신호 맞춰고. 물론 이제 사거리니까 신호 같은 것도 다 있고, 일단 신호 위반 같은 건 없는 걸 다 전제로 또 깔겠죠. 신호 위반이 있어버리면 또 신호 위반이 위반행위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록에서 확인해야 될 겁니다. 자, 근데 뭐예요? 내비가 이제 여기서 우회전하세요라고 찍어줘요. 그러면 이제 운전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미리 깜빡이 켜가지고 차선 변경을 해야죠. 차선을 또 한꺼번에 2차선을 한 번에 가면 안 되니까 깜빡이 켜고 여기 한번 가가지고 좀 가다가 깜빡이 켜고 여기까지 가가지고 2차선으로 이제 와가지고 요렇게 우회전 해가지고 이제 쓱 가면은 아무 문제 없이 갈 건데, 자, 그래서 도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4차로고 3차로고 하면 차근차근 이게 차선 변경 해가지고 차근차근 여기가 차가 좀 밀려 있으니까 이 아저씨들이 막 빨리 가려고 차선 변경 차근차근 안 하고 그냥 쭉 2차선에 갔다 급하게 막 차선 변경 해가지고 끼어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말라라고 차선이 실제로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자, 중앙선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백색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백색 점선 의미가 뭐야? 깜빡이 켜고 차선 변경을 적법하게 할 수 있다라는 표시예요. 자, 근데 뭐야? 급하게 이렇게 꺾어가다면 여기서 막 병목형사로 몰리고 막 부딪히고 하고 난리 날 거니까 실제로 딱 이 우회전하는 차선 딱 들어가는 그 직전에는 여기가 판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백색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의미는 뭐야? 차선 변경 점선에서 미리미리 해가지고 여기 붙어가지고 차근차근 우회전해야지 여기서는 바로 차선 변경하면 안 된다라는 표시예요. 자, 그럼 이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차를 운행하던 우리 피고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선에서 깜빡이고 차근차근 변경해가지고 여기서 우회전 제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자, 근데 뭐야? 이 아저씨가 또 막 어설프게 그냥 뭐 내비 켜고 가다가 내비가 갑자기 뭐 길을 변경해서 알려주는 바람에 이렇게 급하게 우회전에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점선이 아니라 실선 구간으로 들어와가지고 우회전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그냥 여기 직선 넘어가가지고 뺑 돌아가지고 한번 가면 돼요. 뭐 1, 2분 더 걸리겠죠. 근데 또 굳이 뭐겠어 했대요. 여기서 어버버버 당황해가지고 백색 실선을 침범해가지고 차선 변경해가지고 넘어가다가 여기서 빵 하고 다른 차하고 사고 난 거예요. 자, 어쨌든 실선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실선을 침범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사고가 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검사가 이걸 어떻게 기소한 거예요? 물론 사람이 다쳤으니까 또 교특으로 지금 기소된 거죠. 사람이 다쳐야 돼요. 또 죽어버리면 3조 1항 본문에 적용될 여지도 없으니까 당연히 상해사고 이런 걸 다 전제로 합니다. 자, 검사 주장은 뭐야? 검사의 기소 의도는 이런 백색 실선, 깜빡이 켜고 차선 변경할 수 없는 백색 실선을 깜빡이 켜고 넘어가서 침범해가지고 사고 내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검사 주장은 뭐야? 3조 2항 단서 1호의 안전표지 지시를 위반한 거다. 따라서 종합보험 가입돼 있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3조 2항 단서 1호까지 기재해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우리 변론 요지서 판단이 어떻게 돼요? 이 판례를 써줘야죠. 한 줄은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근데 이런 단어는 기록 같으면 써 있을 거고 사례 시험에도 간단히 써 있을 겁니다. 그런 단어 따가지고 베끼시면 돼요. 뭐 멘트가 길지도 않으니까 법리적인 문구도 없죠. 그리고 나머지 표현은 뭐예요? 소문에 써 있는 거죠. 3조 2항 단서 1호에서 규정하는 통행금지 내용. 이거 조문에 있는 표현 따서 쓰시면 돼요. 이거 법조에 있는 표현 가시면 되니까 뭐 따로 외울 문구가 많지 않아요. 백색 실선은 문제에 써 있을 거고 1호 단서 1호 문구는 조문에 써 있잖아요. 그 두 개 조합해가지고 문장 만들면 한 줄 쓰면 끝이야. 그래서 1호에서 정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잖아요. 그게 법리기재예요. 뭐 더 쓸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처벌 불원 의사 표시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 선고하여야 합니다. 뭐 선고될 것입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기록 같으면.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닌데 상황은 아셔야 됩니다. 기록 같으면 실황 보고서를 주겠죠. 이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이 판례가 나왔네요. 확인해 그냥 푸시면 되고, 사례 같으면 그냥 말 자체가 이걸 침범해서 넘어가 사고 났다 써 있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떠올리시면 돼요. 대응을 하셔야죠. 이걸 읽었을 때 이 판례가 나왔거나를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판례 공부고, 따로따로 해고 이게 이 판례였어 해서 이제 못 떠올리면 그 답을 못 쓰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6페이지로 갑니다. 이것도 객관식 한 줄용으로. 자, 첫 번째 밑줄 부분, 요거 한 줄 보시면 되죠.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 자기에게 유리한, 자, 이 단어죠.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는 행위, 사기죄 구성한다예요. 그래서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그러면 그 소송 비용 부담할 게 얼마냐 이렇게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사기죄 된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되, 이제 뒤에 읽어보면 뭐예요? 단순한 제기만으로는 안 되고 적극적 조작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든 기록이든 이런 소송사기 사안 검토할 때 항상 사안 검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단순히 이렇게 속이려는 고의를 가지고 소재계에서 승소받았다 이렇게 포섭하는 게 아니라 그 소송 과정에서 원고든 피고든 어떤 식으로 적극적 허위 조작 같은 걸 해가지고 속여서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포석이 좀 들어가야 돼요. 이 판례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7페이지로 갑니다. 자, 주거침입죄는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선사기 다 나올 건지 객관식만 나올 건지 사례만 하나 띡 나올 건지 뭐 기록만 나올 건지는 몰라도 주거침입죄는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워낙 최신 판례가 계속 나오고 기존의 중요 판례 태도가 전원합치를 막 바뀌어버렸잖아요. 바뀐 것들도 많고 또 바뀐 판례 법리에 따라 판례가 계속 추가되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은 그냥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주제예요. 자, 그리고 이제 7페이지 6번 판례 자체는 기존 법리에서 달라지거나 추가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존 공부한 거에서 사실관계 결론만 하나 추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대괄호 1번 보세요. 자, 위에 세 줄. 위요지 같은 거, 아파트 공용 계단 같은 거, 엘리베이터, 현관 안에 들어간 적 없더라도, 거실까지 안 들어가도, 엘리베이터 계단까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자, 주거침입죄 보호법익이죠. 주거권이 아니라 사실상 평온으로 보는 게 판례 태도고, 현재 판례는 이 사실상 평온설을 가장 강조하는 태도인 거예요. 사실상 평온을 해한 바가 없으면 설령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든 어쨌든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여지 없도록 판례가 다 일관되게 지금 맞춰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입니다. 거주자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출입한 거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냐? 역시 끝에 두 줄 사실상 평온해했는지 가지고 판단하는 게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대괄호 2번 이제 사실관계 보세요. 자, 이런 주거침입이 단순한 주거침입죄 성부에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죠. 성폭법상 특수강간 있죠? 주거침입해가지고 강간하면 가중처벌할 때 그럼 뭐야? 그 성폭법상 주거침입 강간으로 가중처벌되기 위해서라도 주거침입이 또 인정되는 걸 전제로 강간해야 되니까. 그죠? 주거침입이 부정돼 버리면 성폭은 무죄고 그냥 축소사실로서 형법상 강간만 남아버려요. 이런 구도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고. 문제 내기 좋다는 얘기예요. 꼭 주거침입죄가 아니라 성폭법으로 내버리면 되잖아요. 자, 피고인 갑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 공동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5층 계단까지 침입한 후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함으로써예요. 심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걸려가지고 주거침입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제지당한 바가 없어요. 문을 따고 들어간 것도 없죠. 만약에 제지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데 밀치고 들어가거나 잠겨있는 걸 따고 들어가고 하면 100% 이거는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사실상 평온해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는 뭐야? 그냥 문이 열려있으니까 들어가. 빌라 같은데 막 뭐 키 같은 것도 잘 안 걸려있잖아요. 자, 그니까 또 뭐야? 사실상 평온을 사실적으로 해한 바가 없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어버려요. 자, 그래서 다시 쭉 이제 내용 보세요. 이제 이런 건 결론을 끊어 외워놓고 논리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입주민들만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인 점 이렇게 가죠. 이게 여러분들 기록 답안이면 기록에서 여러분들이 변론 조지서 같은 걸 쓴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사안포섭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사안포섭을 맞춰 쓰시면 된다고 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에 지금 대괄호 2번 세 번째 줄 보고 있죠. 8세대. 그러니까 뭐야? 이게 주상복합이어가지고 막 식당이니 상가 같은 게 이 건물에 같이 있어가지고 제3자들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건물이 지금 아닌 거예요. 그쵸? 식당이 있냐 없냐, 사람만 사는 데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요. 건물에 공동현관, 공용계단 어쩌고 저쩌고 각각의 주거공간 들어가는 거고 전유부는 필수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쭉 읽어보세요. 자, 끝에 세 번째 줄 보세요. 특별한 상업시설도 없고요. 공동현관물 설치, 내부의 상가 등 또한 없는 것도 외부에서도 쉽게 확인할, 그야말로 8집만 사는 그냥 조그마한 동네 빌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줄. 위 건물이 오로지 주거 용도로만, 딱 여길 체크하세요. 사안포섭에서의 약간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시험이 나오면. 위 건물이 오로지 주거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음이 외관상 명백해 보이는 점. 항상 우리 답안 쓸 때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들 고려해서 포섭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보세요.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합니다. 결론 외우셔야 돼요. 당연히 안 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또 최근 판례태도는 다 사실상 평온설을 강조해가지고 식당에 사장님이 들어오라 해서 들어간 거면 설령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실상 평온을 해한 바가 없잖아요. 물론 통상의 출입 방법으로 들어가고 하는 걸 전제로. 자, 그래서 뭐랑 비교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 범죄 목적 식당 출입한 케이스랑 일반 주거용 빌라 들어간 케이스랑 결론을 끊어가지고 외우셔야 됩니다. 결론을 맞춰놓고 주관식에서 논리 구성하는 거예요. 식당 케이스에서는 어쨌든 손님이라 해서 들어오라고 해서 문으로 열린 문으로 차근차근 들어가서 안내하는 문 들어갔으니까 사실상 평온을 해야 한 바가 없으므로라고 마무리해가지고 무죄로 날리는 거고, 이런 주거용 빌라 케이스가 나오면 누가 봐도 사람만 사는 데고 상가 같은 것도 없고 외관상으로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거 고려하니까 주거민들의 사실상 평온을 설령 그냥 슬슬 들어간 걸 하더라도 해했다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이거는 결론부터 내려놓고 말을 맞춰 쓰는 겁니다. 둘 다 논리 구성은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취지하고 뭐 막는 사람도 없이 그냥 들어간 거니까 사실상 평온 해한 바 없어가지고 무죄라는 논증도 이거 가능한 사안입니다. 혹시 이게 변론조지서에서 무죄 논증으로 바꿔 쓰라 그래도 얼마든지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키워드는 사실상 평온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나오면 아까 기본법리 대괄호 1번에 했던 거 간단히 써놓고 포섭을 잘해가지고 쓰는 거고요. 혹시라도 사례 시험에 이런 식의 주거침입죄 케이스가 좀 배점이 크게 공간적인 여유가 있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주거침입죄 성부 관련해가지고
아까 식당 케이스 같으면 아예 개별 쟁점을 잡죠. 범죄 목적으로 승낙받아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성부잖아요. 그 개별 쟁점을 쓰는데 이거는 당연히 쓰는 거예요. 분량이 아무리 답안 분량이 없다 하더라도. 자,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성부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곳에서 일방 동의만 받고 타방의 추정적 의사에 반해가지고 상간남이 와이프 승낙받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개별 쟁점을 쓰는 건 당연한데 특히 사례 시험용으로 기록에서는 늘려 쓰는 건 없고 그래도 사례 시험이니까 좀 생각을 해볼 거가 잘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판례 쟁점을 못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공부 안 하고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장에. 다들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완벽하게 쓰는 거고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추가로 뭘 더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쓸 거를 늘리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쓸 말을 늘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항상 선행 쟁점이 뭐가 붙는다고요? 방금도 얘기했죠. 항상 이런 논의는 뭘 전제로 가요? 요걸 전제로 갑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권이 아니라 사실상 평원으로 보니까 이런 식의 포섭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본 판례도 대괄호 1번에서 보호법익은 사실상 평원이라는 판례가 판시를 하고 지금 사안포섭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답안도 똑같아요. 우리 답안도 요거를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차근차근 좀 쟁점을 늘려 쓰겠다 그러면 직접 쟁점만 쓰기 전에 이런 논의의 출발인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뭘로 볼 거냐? 사실상 평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걸 전제로 이제 우리 사안과 관련해가지고 요런 것들이 문제된다? 우리 사안 관련 요런 판례가 존재한다. 소개한 다음에 포섭하고 항상 마무리는 뭐야? 사실상 평원을 해야 한 바가 있으니까 된다? 평원을 해야 한 바가 없으니까 안 된다로 마무리해요. 위에서 쓴 법리 키워드를 사안 포섭에 또 한 단어는 쓰셔야죠.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답안 분량 없고 배점 짧게 나오고 있으면 직접 쟁점, 직접 판례만 간단히 쓰고 나오는 거고요. 여유가 될 때 이제 추가로 쓰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쟁점 정리 형법으로 가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급해요. 이것도 차근차근 한 바퀴 돌릴 것 같으면 한 5일 정도 잡아요. 강의 일정을. 근데 최종 마무리 강의 지금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이걸 5일 동안 하고 있을 시간은 없어가지고 좀 빡빡하게 지금 3일 잡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쟁점 정리 4페이지 피시고요. 저번 강의 때도 한번 얘기했죠. 자, 최종 강의는 뭐 새로운 걸 배우는 거 2단계에서 새로운 걸 배우면 안 됩니다. 2단계에서 뭔가 새로운 걸 보려고 하면 사람이 불안해져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이걸 몰랐다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물론 여태까지 안 배운 거는 뭐 여태까지 그냥 시험에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배운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강의 컨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쟁점 정리 형법이랑 이제 추가 판례 정리 드린 거 이제 단순 판례 같은 거 강론 부분에 좀 빠진 것도 있고 하니까 총론 부분은 생각보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 정리 형법 주교재로 해가지고 형법 전체 내용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같이 그냥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했던 거. 물론 이제 중요한 거 좀 더 체크하고 추가 설명하고 하겠죠. 대신에 뭐 기본 개념 설명이니 이런 세부적으로 막 같이 읽어보고 하는 거 다 생략합니다. 그래서 좀 호흡이 빠르니까 잘 따라오셔야 되고 수업을 듣다 보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제가 뭐 말하는 거나 책에 써 있는 거나 약간 좀 아리까리하고 좀 잘 생각 안 나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옆에다 체크해 두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그거부터 확인해가지고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복습하고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4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자, 형벌 말고 형사 제재 보완 처분도 어쨌든 제재 성격을 가지니까 형벌 불소급 원칙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긍정설 부정설이고요. 판례 암기가 핵심이죠. 개별 검토설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보완 처분의 성격에 따라 달리 보니까 객관식용 암기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책에 있는 거랑 지금 여기 있는 거랑 다 외우셔야죠. 기본서 같은데도. 자, 그 다음에 6페이지로 바로 가셔가지고요. 이건 형소법에서도 있죠. 자, 일단 출발을 한 줄이죠. 형법과 달리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신법의 소급 적용 여부는 입법 정책의 문제여서 경과 규정 같은데 소급 적용 긍정하면 소급하는 거고 소급 규정 없으면 소급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법에 규정한 대로 따른다가 결론입니다. 자, 근데 뭐다? 형식적으로는 절차법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벌성, 이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처벌되냐 마냐가 달라지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어떻게 돼요? 형사소송법 249조 등에 써있는 공소시효 관련이에요. 공소시효 관련 규정이 개정돼가지고 기존에
처벌 안 될 사람이 면소로 풀려날 사람이 공소시효가 완성돼가지고 개정법을 소급 적용했을 때 공소시효 미완성을 이유로 처벌이 돼버리고 하는 이런 경우는 소급효 금지 원칙, 불소급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자, 기본 법리 정리는 헌법에서 하는 겁니다. 이건 헌법에서 훨씬 더 정치하게 정리해요. 그래서 헌법에서 어떻게 정리해요? 처벌 관련 규정, 그리고 처벌 외적인 관련해가지고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 나눠가지고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 불허, 예외적 이러이러한 경우 허용. 그걸 외워야죠, 헌법에서.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 허용이 돼 예외적으로 이러이러이러한, 결국은 공익사익 비교 형량인데 그 문구를 외우셔야죠. 그래서 진정과 부진정이 원칙 예외가 반대죠. 그리고 그 예외 문구 외우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사례 시험에 메인으로 낼 것 같으면 헌법에 내지 무슨 형법에 안 내요. 그래서 헌법에서 배운 거 바탕으로 관련 판례도 헌법책에 훨씬 더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거 형법책에 그대로 그냥 몇 개 실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에서 배운 걸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례태도 써 있는 것도 헌법재판소 판례죠. 이것도 다 지금 헌법 시간용으로 정리가 끝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페이지로 가셔가지고 그나마 요쟁점이 제일 중요하죠. 아까 앞에 것들은 다 C급, D급인 거고 얘가 그나마 B급 정도 되는 겁니다. 사례 출제 가능해요. 그래서 판례 변경에 있어서도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될 거냐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해요? 전원합의체 판례랑 엮어가지고 출제될 수 있어요. 구도가 어떻게 잡혀야 돼요? 변경 전 판례에 따르면 무죄거나 경하게 처벌되는데 변경된 판례 태도에 따르면 무죄가 유죄로 바뀌거나 더 중하게 처벌되거나로 바뀐 케이스를 전제로 합니다. 더 유죄를 무죄로 바꾸고 더 가볍게 처벌하는 걸로 바꾼 거에선 사례 구도가 안 나오죠. 자, 예시가 어떻게 돼요? 우리 강론에서 배운 중요 판례 중에 뭐가 있어요? 리마인드만 하세요. 쓰는 거 생략하고, 자, 대표권 남용행위를 해서 회사한테 손해를 끼치고 이익 취득을 했을 때 배임죄가 될 거냐 관련해가지고 판례 법리가 어떻게 돼요? 뒤에 쟁점 정리도 써 있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가지고 그 대표권 남용행위가 무효고 그 대표권 남용행위에 따라 실제 채무이행이 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대표권 남용행위에 따라서 회사가 피해자가 별도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손해 발생이 없으니까 자, 현재 판례 태도가 뭐예요? 이건 중요 판례예요. 자, 현재 판례 태도가 배임 미수를 인정하죠. 손해 발생이 없으니까 배임 기수는 안 되는데 어쨌든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건 있죠. 사람 찌르려고 찌르는 행위에 나아간 거죠. 사람이 안 죽었으면 살인 미수인 것처럼 똑같이 판례가 배임 미수를 인정합니다. 물론 이게 또 어음 발행행위면 인적 항변이므로 어음이 유통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죠. 그거 다 지금 정리 끝나 있어요. 이미 시험도 한번 나온 거예요. 그거 메인으로. 그거 중요하다고 강조해가지고 최신 판례 하자마자 바로 나왔거든요. 그 다음인가 시험에. 자, 근데 이거 판례 바뀐 거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판례는 요건이 달라진 건 없어요. 똑같은 요건이 있을 때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이행 안 했고 손해발생 책임 별도로 부담하지 않았을 때 손해발생이 없으니까 배임은 무죄다라고 판시했었습니다. 이게 좀 되긴 했지만 몇 년, 그래도 뭐 10년은 안 됐으니까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거예요. 기존에는 손해발생이 없으니까 무죄다라고 판시하다가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고의에 따른 실행의 착순이 있으니까 미수는 된다라고 판례가 바뀐 겁니다. 이게 딱 지금 어떤 케이스예요? 변경 전 판례에 따르면 행위 당시죠. 그럼 시험 문제는 당연히 뭐예요? 행위는 이때 있습니다. 시험 문제 구도를 잡아야죠. 판례가 바뀌기 전 무죄이던 시절에 이런 대표권 남용행위를 했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실제 채무이행 안 했고 손해발생 책임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 같은 거 별도로 부담한 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재판을 하려고 보니까 대법원이 견해를 변경해가지고 배임 미수는 된다라고 미수 유죄를 때리는 걸로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행위시 판례에 따르면 무죄인데 재판시 판례 과거행위 소급 적용하면 배임 미수 유죄잖아요. 불리하게 바뀌었죠.
요런 케이스가 나오면 자 8페이지 쟁점을 써주고 판례태도 검토 결론이 뭐야? 부정설로 갑니다. 판례는 법률의 해석이지 법률 자체가 아니에요. 자 그럼 결론은 뭐야? 불리하게 바뀐 판례를 바뀌기 전 과거 행위에 소급 적용하는 거 얼마든지 허용되고 문제없죠. 최종 결론은 유죄다예요. 배임 미수입니다. 자 혹시라도 사례시험 같은 거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요 케이스를 쫙 써준 다음에 피고인의 변호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검토해 보세요 라고 나올 수도 있죠. 그런 식의 문제 나온 적도 있죠. 자 그러면 답안 구성이 어떻게 달라져요? 쓰는 건 똑같은데 검토를 바꾸셔야죠. 원래 기존대로 그냥 판례대로 검토를 맞춰놨는데 문제에서 판례대로 가지 말라고 써놓은 거죠. 자 검토 논거 같은 거 붙일 거 같으면 어떻게 돼요? 최형 법정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어쨌든 판례 불리하게 바뀐 것도 피고인한테 처벌 관련 불이익하게 바뀐 거니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요. 논거는 이렇게 그럴듯한 거 하나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검토 결론을 긍정으로 바꿔서 이제 어떻게 돼요? 형벌불소급원칙 이제 판례 변경에도 적용된다라고 바꾸니까 불리한 걸 소급적용하는 건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반되죠. 그래서 행위시 판례죠. 행위시 판례 적용해가지고 무죄 판결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제 바꿔 써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의 요런 거 뭐 외울 게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거는 그냥 그럴듯한 하나 붙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바뀐 판례 관련해가지고 문제될 수 있으니까 요 쟁점은 그래도 잘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 쟁점은 누락하기가 어려워요. 왜 누락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사례시험 같으면 판례가 바뀌었다라는 문구를 넣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행위 시에는 판례가 이랬는데 재판하려고 보니까 판례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문구를 특히 기록 같으면 안 넣을 수 있는데 기록에는 그냥 이제 서류에 넣어주는 거고 사례시험 같으면 문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출제할 때. 그러니까 누락을 하려다가도 판례 변경 나왔네 이렇게 그냥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어려운 쟁점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9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자, 3번 판례태도. 요 사실관계 나오면 요 쟁점 그냥 사례에 쓰는 거예요. 물론 오히려 객관식에서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각조에도 써놨죠. 자수의 개념을 범행 발각천 자수에 한정해서 해석해가지고 자수감경을 안 해주고 하는 거 불리한 유추 해석이니까 안 된다, 위법하다,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다. 그 판례 하나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로 갑니다. 요거는 좀 중요하게 얘도 한 B급 정도는 돼요. 딱 사례 출제 가능성에 지금 사례 출제 가능하고 기록까지도 엮어서 나올 수 있는 거 좀 추가로 얘기하고 합니다. 물론 사례나 기록 잘 쓸 수 있으면 객관식은 당연히 맞추는 거예요. 쟁점을 사실관계에서 뽑아가지고 판례태도 법리기재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포섭해가지고 답까지 잘 쓸 수 있는 사람이면 주관식에서 그게 객관식에 어떻게 나오든 다 맞춥니다. 대신에 객관식만 공부해가지고는 주관식이 안 써지죠. 그래서 우리는 주관식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11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자, 각주 2번이에요. 정리는 다 있죠? 자, 이 쟁점은 딱 어디? 일반, 자, 자기 소유 말고요. 타인 소유 일반 물건을, 그것도 고의가 아닌 과실로, 실화로 불태워 먹은 케이스가 나오면 요 쟁점, 요 판례 써주는 겁니다. 자, 역시 이 쟁점도 나온 법전을 피셔야 돼요. 자, 뭐 관련이에요? 170조 2항의 해석 관련입니다. 자, 그래서 170조 한번 펴보실래요? 이게 한자 표현이 한글로 바꾸는 전면 개정이 한 번 있었어가지고 표현이 좀 바뀌긴 했는데 쟁점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자, 170조 한번 펴보시고요. 자, 편김에 한번 설명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방화죄가 사례시험에 나와서 이제 죄책을 검토해라 나오면 방화죄가 은근히 그냥 머리 써가지고 이죄냐 검토하기가 은근히 좀 귀찮아요. 죄가 막 여기저기 객체도 막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럼 방화죄 포섭할 때 기본이 어떻게 돼요? 법전을 펴가지고 164조부터 쭉 써있죠. 그럼 뭐예요? 조문에 써있는 순서대로 검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방화죄가 나오면 일단 164조 1항에 현주 건조물 등 방화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요. 그리고 해당하면 이하 죄는 검토할 필요 없어요. 공용 건조물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물지르면 객관식도 나오잖아요. 가장 센 현주 건조물만 성립하지 공용 건조물은 별도로 성립할 여지 없습니다. 가장 센 거부터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 게 되면 그 이하 약한 거는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가장 센 게 제일 위에 있잖아요. 164조 1항을 먼저 검토하고 이게 되면 이거 된다로 그냥 쓰고 나오면 되는 거고, 자 이게 안 되면 이제 뭐예요? 165조 검토해요. 그리고 165조까지도 검토했는데 또 안 되면 166조 검토입니다. 그리고 166조도 안 되면 마지막이 167조예요. 그리고 조문을 딱 보면 아시죠? 166과 167은 타인 소유와 자기 소유를 구별하지만 164와 165는 소유를 구별하지도 않아요. 자, 물론 또 166, 167, 102항 구별할 때 누락하면 안 되는 게, 자, 무슨 조문이 있어요? 176조 또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보험이 걸려있, 왜냐면 이게 보험 사기 케이스랑 엮어요. 방화 케이스를. 불지르고 사기 목적으로 보험금 청구했다 이렇게 나오면 보험이 걸려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176조가 적용돼가지고 자기 거라 하더라도 타인 소유로 간주돼가지고 2항이 아니라 1항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 은근히 누락하거든요. 사례시험 출제하면. 그런 것만 이제 누락. 그러니까 뭐야? 법전 펴면 다 써있어요. 그렇잖아요. 법전 펴가지고 뒤에 무슨 조문 하나 누락하지 말라 그랬는데 딱 보면 뒤에 176조가 떡하니 박혀있잖아요. 당연히 뭐야? 답안 쓸 때도 이런 조문 숫자 같은 건 인용해 써야 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어쨌든 이 법전을 안 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럴 거면 답안 쓸 때 셈에다가 답안 폈을 때 피는 게 아니라 문제 풀 때 펴놓고 옆에다가 한 번 폈으면 접는 것도 아니에요. 옆에 계속 펴놓고 지금 문제 읽고 쓰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실제 사실관계에서 165조로 의율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없어요? 공영건조물이든 공익건조물이든 일과 시간에는 막 사람들 공무원이니 누구니 법원도서관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고, 그럼 무조건 165가 아니라 164로 갈 거잖아요. 사람이 현존하니까. 그리고 이런 건물은 항상 밤에 일과 시간 끝나고 문 닫고 나서도 항상 누가 있어요? 당직 근무자가 당직 근무를 서고 있어요. 항상 경비 아저씨가 순찰을 돌고 있는 게 들어갑니다. 그럼 뭐 또 사람이 현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65는 생각보다 잘 안 쓰이고 오히려 164가 자주 보이는 거예요. 판례에서도. 그래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검토하시면 돼요. 그럼 뭐 헷갈릴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164, 165, 166, 1항 타인, 2항 자기, 167, 1항 타인, 2항 자기예요. 자, 그거 체계를 잡아놓고 그거를 그대로 이제 170조에 끼워 맞추시면 돼요. 이게 지금 문제의 제기 논의의 출발입니다. 자, 170조 1항에서 과실로 불지른 걸 처벌함에 있어서, 자, 1항에서 164, 165 타인 소유니까 166 1항까지 처벌하죠. 근데 2항을 보시면 자기 소유인 166 물건 또는 167 물건이니까, 자, 그냥 국어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소유 한정 166, 167, 그럼 어떻게 돼요? 166조 2항, 167조 2항 실화를 처벌하게 되는데, 자, 뭐가 있어요? 처벌의 공백이 있죠. 167조의 물건을 자기 소유를 태워먹어도 처벌하는 마당에 뭐가 빠져 있어요? 1항에 타인 소유를 실수로 불태워먹은 처벌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체계상으로 타인 거를 태워먹은 걸 처벌하되 자기 거는 내 거니까 처벌하는, 이게 체계가 맞아요. 이게 입법자의 의도겠구나라고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자기 거를 태워먹어도 처벌하는 마당에 남의 거를 태워먹은 걸 처벌 안 하는 건 이건 이상하잖아요. 이건 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요? 입법의 흠결이에요. 11페이지 쓰고 있는. 이 이해를 하셔야, 이거 이해 못하면 쟁점 못 씁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출제를 했을 때 헤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주관식에서. 왜? 이게 왜 이 판례가 애시당초 왜 나오는지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냥 뭐 실화죄 관련해서 이런 판례 때도 객관식은 때려 맞추는데 이걸 사례시험에 출제하면은 막 헤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판례는 다들 외워가지고 쓰는데 이런 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문제 제기에서 차이가 나요. 이걸 알고 문제 제기를 쓰는 사람이랑 모르고 쓰는 사람이랑 차이가 생각보다, 이걸 알고 썼구나 모르고 읽는 사람 바로 알아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에서 문제된 거, 아까 각주 타인 소유 일반 물건 실화에서 문제되는 거예요. 왜? 법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판례 태도가 어떻게 돼요? 생각 안 나시면 얼른 11페이지 판례 태도 보세요. 근데 이거 정리돼 있어야 돼요. 자, 방금 읽은 170조 2항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요? 자기 소유인이라는 말은 166조만 수식하고 또는 이하의 167조는 수식하지 않는다가 판례 결론이에요. 이걸 알고 쓰면 판례문, 이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판례 문구 암기가 안 돼 있어도 판례 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태도가 뭐예요? 170조 2항에서 처벌하는 건
자기 소유인 166조 물건 또는 자기 소유 타인 소유 불문하고 167조 물건을 의미한다. 이거 외워가지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가 돼 있으면 판례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말은 만들 수도 있어요. 판례 태도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를 해가지고 이해한 걸로 좀 풀어내겠다고 하면 암기해야 될 게 좀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해도가 떨어지면 무조건 때려 외워야 되는 거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고. 물론 이제 이해했으면 표현도 좀 더 판례 문구로 정확하게 외워주시고요. 자, 그래서 11페이지 검토 역시 관련 전문의 전체적 종합적 해석, 처벌의 공백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가 긍정설의 논과가 되겠죠. 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내가 부정설을 바꿔 쓰겠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죄형 법정주의를 강조하시면 돼요. 이게 해석에 따른 불리한 해석, 처벌 범위 확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해되면 논거는 갖다 붙이면 됩니다. 논거도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얘는 좀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법전에서 문구가 한자 표현에서 한글 표현으로 바뀐 바가 있긴 한데 이 쟁점이 사라진 건 없습니다. 가끔 이상한 질문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한글로 개정되면서 이 표현이 바뀌었으니까 이 쟁점 이상한 질문 하신 분인데 뭐 사라진 거 없어요. 그냥 지금 읽어보면 그냥 그대로 문제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12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 판례도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죠. 한 번 나왔어요 이미 시험에. 근데 또 나옵니다. 역시 선삭이 다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객관식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무조건 중요해요. 이 판례를 정리 안 하고 들어가는 거는 제가 정리를 하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택형이든 사례든 기록이든 어떻게 나오든 완벽하게 맞추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거 공부 안 하고 들어가는 수험생은 없습니다. 어설프게라고도 다들 쓰고 맞출 거라고요. 그럼 점수 차이는 잘 써야 돼요. 이건 이제 잘 쓰는 답안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2페이지 펴보시고요. 밑에 판례 정리에 첫 번째 판례 보세요. 자, 이제 말 안 해도 아시죠? 출발은 뭐예요? 항상 문제 제기 같은 거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형법 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의 해석 관련이에요. 문제 제기에 쓸 키워드를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판례 문구는 잘 외우시는데 쟁점 키워드 같은 거 애매하게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걸 잘 외워 쓰는 게 실력이에요. 1조 2항 해석 관련한 판례 태도인 거죠. 그 1조 2항 얘기가 안 써있으면 답안에 안 써있으면 1점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조 2항 해석 관련해서 종전 판례가 뭐예요? 그 법률이 변경된 동기를 고려해서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경우는 법률 변경에 해당하고 1조 2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죠. 하지만 단순한 사실관계 변천에 불과한 경우는 1조 2항의 법률 변경으로 보지 아니하여서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고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 얘기는 1조 2항은 예외 규정이잖아요. 1조 2항에 대한 원칙이 뭐예요? 행시법주의 1항이죠. 그래서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곧 1조 1항이 적용돼서 행위시법대로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연히 뭐야? 불리한 해석이에요. 바뀐 법은 처벌 안 한다 그러면 면소로 풀어줘야 될 거를 이거를 사실관계 변천에 불과하다 그래 해석을 통해 가지고 1조 1항 행위시법대로 처벌해버리는 거니까 당연히 뭐야? 가벌성의 확장입니다. 당연히 죄형법정지 비판 받다가 드디어 그 비판을 수용해 가지고 판례가 바뀐 거예요. 자, 바뀌었는데 또 판례가 심플하지 않아요. 나눠서 판단하던 거를 그냥 한 번에 이제 그냥 바뀐 걸로 보니까 뭔가 간단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또 새로운 기준, 새로운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판례를 5가지 경우로 끊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대괄호 1번에 써 있는 거를 끊어 놓은 게 위에 본문이에요. 1, 2, 3, 4, 5번에 기역, 니은까지 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 이제 이해는 하셨을 거니까. 자, 12페이지 본문 위로 가세요. 자, 첫 번째 줄, 그 위에 세 줄은 1조 2항 해석 관련 종래 판례는 이러이러했다죠. 여유가 되면 여기도 써주는 게 좋아요. 판례 범위 소개할 때. 자, 그리고 나머지 여유가 안 되면 이제 굵은 글씨 위주로 쓰시면 되죠. 자, 이러한 판례는 동기설을 폐기하고, 자, 첫 번째 경우 보세요. 판례 요지 분설해 놓은 겁니다. 형벌 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가 유죄가 무죄로죠? 아니면 세게 처벌하던 게 가볍게 형이 가벼워진 경우. 자, 원래 판례는 이런 걸 나눠가지고 이제 판시했으면 나누지 않죠. 그냥 바로 법률 변경에 해당 1조 2항 적용 재판시법 과거행위 소급 적용 인정이니까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면소로 풀어주는 거고 가볍게 처벌하는 바뀐 거는 가볍게 처벌함에 그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멘트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좀 길어도 어쩔 수 이건 외우세요, 여러분들 제발. 이건 외워가지고 완벽하게 그냥 공부한 티를 내줘서 써야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형벌 법규로부터 수권 위임받은 법령이나 고시 등 하위 규정이죠. 변경으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자, 새로운 키워드가 나오죠. 반성적 고려에 대한 이제 대응하는 새로운 키워드 뭐야? 형사법적 관점 변화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예요. 판례 태도가 이 법률 변경이 형사법적 관점 변화에 근거한 거면 법률 변경으로 봐가지고 1조 2항을 적용하고요. 형사법적 관점 변화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1조 2항 적용을 부정해서 1조 1항 적용이에요. 이게 키워드. 이 키워드가 판례를 쓰는데 안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더 쓸 거 같으면 앞에 문장까지 쓰세요. 해당 형벌법규 가벌성과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 변화에 근거한 것이므로 결론이 여기도 간단하죠. 재판시법 적용. 여기까지는 결론 간단해요. 실제로 밑에 판례요지는 이게 묶어가지고 쓰고 있는 이제 분설하는 겁니다. 왜 분설하겠어요? 이렇게 분설해가지고 써준 다음에 사안포섭이 어떻게 돼요? 우리 사안은 1번 경우이므로 2번 경우이므로 3번에 니은번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포섭을 끊어가지고 차근차근 하기 위해서 법리에 그걸 끊어 써주는 겁니다. 법리가 끊어 써져야지 사안포섭도 끊어 써지게 돼 있어요. 법리를 애매하게 쓰면 사안포섭도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3번 보세요. 직접 수권받은 게 아니죠. 수권 위임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 다른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가벼워진 경우는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눠요. 자, 기억번 경우, 아까 키워드죠. 형사법적 관점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할 때는 법률 변경에 해당 1조 2항 적용, 재판시법 소급 적용, 면소 가볍게 처벌이에요. 항상 결론까지 객관식으로도. 자, 근데 니은번, 자, 이 표현을 좀 잘 외우셔야죠. 수권 위임 관계에 있지 않고 보호 목적과 입법 취지를 달리하는 민사적 행정적 규율 변경 또는 극히 기술적 규율 변경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 키워드 나와야죠. 형사법적 관점 변화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이렇게 되겠죠.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고 1조 1항 행위시법 주의니까 종전대로 처벌, 중하게 처벌이에요. 면소가 아니다죠. 외우셔야 돼요. 좀 길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이 판례가 지금 나온 판례 중에 제일 중요해요. 오늘 한 판례 중에.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협의의 한시법이죠. 협의의 한시법 개념. 자, 한시법도 우리가 백지영법, 한시법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다 동기설로 갔던 거를 다 날라간 거예요, 지금. 법령이 구체적인 일자기간으로 스스로 예정한 유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 변경도 아니고 형사법적 관점 변화 근거도 아니니까 1조 2항 적용되지 않고요. 1조 1항이거든요. 협의의 한시법은 판례가 1조 1항 기존법대로 처벌한다예요. 자, 그리고 밑에 판례 보시면 판례 요지는 여기까지만 써 있습니다. 근데 5번째를 추가해요. 이게 전원합의체에서 다수 의견, 별개견 이런 거 있잖아요. 다수 의견의 판례 요지에는 안 써 있는 표현인데 이제 별개 반대 의견에서 다수설의 견해를 요약 정리하면서 내 견해는 이렇게다라고 쓰는데 다수 견해가 이런 거다라고 요약 정리할 때 이 5번째가 추가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수 견해가 맞다라고 보는 게 타당해요. 자, 그래서 5번이죠. 그래서 얘는 판례 요지 안 써 있으니까 문구 이 본문을 정리하셔야 돼요. 자, 5번입니다. 간단해요. 광의한시법이에요. 아까 4번이 협의한시법이면 당연히 광의한시법도 문제가 있겠죠.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기간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건 발생에 따라 효력 소멸을 예정한 법령. 대통령 긴급조치 이런 거 막 예시로 나오죠. 그 내용 목적이 일시적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 자, 결론 뭐예요?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될 수 없어요.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얘기는 재판시법 예외 1조 2항이 적용돼서 역시 뭐예요? 면소로 풀어준다예요. 자, 물론 당연히 뭐예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면 경과규정에 따른다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협의의 한시법, 광의의 한시법, 판례 결론이 다르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웬만하면 다 써준다고 생각하세요.
자, 5가지를 이제 통으로 잘 정리한 다음에 사례를 어떻게 대응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한시법 관련해가지고 사례 문제가 출제되고 답안 배점이 작아가지고 이거를 다 박았을 여유가 없으면 뭐만 쓰면 돼요? 아까 문제제기 그대로 쓴 다음에 4번하고 5번만 쓰시면 돼요. 한시법 관련이 4번, 5번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시법 사례 시험이 나오면 4번, 5번을 쓰는 거고, 혹시라도 뭐요? 하위 규정, 뭐 백지영법 관련해가지고 하위 규정 수건이 이미 개정되거나 뭐 백지영법 관련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역시 배점이 적게 나오면 뭐만 쓰시면 돼요? 2번, 3번 쓰는 거예요. 여유가 되면 1, 2, 3까지는 써도 되겠죠. 그래서 전체 쓰는 걸 기본 원칙으로 잡되 개별 사안을 좀 끊어 나오고 여유가 없을 때 이런 식으로 끊어서 맞춰 쓰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외워놓고 잘라 쓰는 건 문제가 안 되죠. 작게 외워놓고 늘리는 건 안 돼도.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딴 건 몰라도. 이거 나왔는데 애매하게 써가지고 점수 손해보는 거는 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했는데. 자, 근데 공부가 안 끝나요? 자, 근데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건 1번하고 3번이에요. 왜? 자, 우리가 옛날 책 같은 거 좀 몇 년씩 보신 분들, 동기설이 살아있을 때 그쪽 파트에 단수 남겨야 되는 판례 막 박스 이렇게 있었죠. 판례 수십 개 쌓여. 이게 뭐야?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본 판례 사안, 단순한 사실관계 변천에 불과도한 판례들 해가지고 객관식으로 판례를 수십 개씩 외웠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책에는 그게 싹 사라지고 없죠. 왜? 이제 동기설 없어졌으니까 동기설 판례들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판례가 이제 바뀌고 나서 대법원 판례가 몇 개 없습니다. 딱 2개 있어요. 그니까 뭐야? 그 2개를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3페이지로 갑니다. 근데 다 아는 거죠. 이거 했던 얘기예요. 이거를 뭐 기존 수업 때 설명을 안 했을 리는 없으니까. 자, 첫 번째 판례 대괄호 2번으로 가요.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입니다. 당연히 중요해요. 도로교통법은 원래도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법이죠. 자, 그러니까 대괄호 1번 일반 법리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대괄호 2번의 도교법 개정 관련해서 뭐가 뭘로 바뀌었고 구도가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예요? 이 도교법 개정이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정리한 1, 2, 3, 4, 5번 중에 몇 번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해가지고 그대로 답을 낼 수 있으면 돼요. 그게 객관식 정답인 거고, 주관식 같으면 1번에 해당함으로 이런 경우에 해당해서 역시 객관식 답 맞추는 대로 사례 검토 결론 내시면 되죠. 자, 얼른 읽어보세요. 가치 있는 거 생략하고 법정 가치 펴보는 것도 다 생략합니다.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물론 생각 안 나시면 얼른 법정 같은 거 펴보시고. 자, 도교법 2조 정의 규정과 도로교통법 이제 148-2 이하의 처벌 규정 관련이에요. 자, 그래서 개정 전 체계는 어떻게 됐었어요?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도로교통법 2조의 참하의 개념을 보세요. 자, 그리고 하나만 같이 한번 펴볼까요? 도로교통법 148조의 2를 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법 2조에 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물체에 대한 정의 규정이죠. 가장 넓은 개념은 뭐예요? 차마입니다. 차마는 차와 우마예요. 근데 우마는 이제 소달구진이 마찬이 이런 거니까 뭐 당연히 시험에 나올 여지가 없고, 차의 개념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차마 다음에 있는 정의 규정에서 차라는 거는 요런 거다라고 규정하면서 가장 기본만 일단 자동차가 있고
원동기장, 이제 조문을 보면서 해요. 따로 필기하지 말고 조문을 눈으로 보세요. 시험장에서 법전 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풀어야 되니까 법전을 보는 게 좋아요. 지금 쓰는 것보다. 법전을 봐놓고 눈으로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법전을 보고, 시험장에서도 결국 법전을 펴고 지금 문제를 풀 거잖아요. 법전 보고 공부해야 법전 봤을 때 생각이 날 거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막 필기 꼼꼼하게 할 것도 없어요. 자동차가 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있고 그냥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규정에 써 있는 대로 보셔야 돼요. 이륜 자동차가 오토바이가 이륜 자동차로서 자동차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토바이가 이륜 자동차가 아니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구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뒤에 있는 판례 볼 때 또 나올 거라서 그냥 설명할 때 같이 할까요? 자, 이 조항 펴보세요. 148-2는 접어두시고. 자, 2조 17호가 차마죠. 그래서 자동차, 건설기기 같은 건 일단 뺀 거예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등. 자, 그리고 18호 보세요. 차 안에 있는 자동차의 개념이 반가로 1, 2, 3, 4 있죠?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륜 자동차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이륜 자동차잖아요. 그쵸? 오토바이라 그래가지고 100%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생각 안 나면 법전 펴가지고 보시면 돼요. 숫자까지 친절하게 써 있으니까. 자, 오토바이가 이륜 자동차로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어디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19호를 보시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예요. 단어에서 의미를 유추하시면 돼요. 자전거, 두 바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다른 말로 엔진이에요. 엔진 붙어 있는 자전거가 오토바이예요. 자, 그러면 오토바이 중에 뭐는 이륜 자동차고 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요? 원래 오토바이는 이륜 자동차인데 그거를 19호에서 따로 떼냅니다. 일부만 따로 떼내. 어떤 일부? 간단하죠. 과목에 써있죠? 배기량 125cc 이하예요. 이하니까 125cc까지예요. 그쵸? 초과 미만이 아니라 이하죠. 이런 것도 항상 주의하시고. 그래서 항상 공소장에 오토바이가 나오면 배기량 몇 cc짜리라고 무조건 써있게 돼 있어요. 그게 공소사실 특정이에요. 그게 안 써있으면 불특정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오토바이는 엔진 배기량이 125cc까지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고요. 125cc를 초과한 게 큰 오토바이, 할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륜 자동차로서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무면허 운전의 처벌 규정이 달라져요. 그런 것들 다 기본입니다. 이거 도교법 처음 배울 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나서 기존법부터. 자동차 등이라는 표현은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묶어 쓰는 표현. 이것도 법에 써 있는 거예요. 21호에 써 있죠. 자, 이게 기존법이에요. 그리고 기존법에 따르면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전동 킥보드죠. 전동 킥보드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전동 킥보드 뭐야? 바퀴 2개 달려있죠? 엔진 달려있죠? 125cc 당연히 미만이죠. 오토바이보다 훨씬 작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별도 규정 없이 그냥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돼가지고 의율되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148-2를 펴보세요. 음주운전 관련 처벌 규정이죠. 자, 이랑 규정 내용부터 잘 정리하셔야 돼요. 헌법 시간에도 최신 판례로 배울 겁니다. 기존에 두 번째부터 다른 요건 없이 바로 가중처벌하던 음주운전 처벌 규정 148-2랑 헌재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위반된다고 유형결정 때려맞고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요건이 강화됐죠. 그래서 기존 정과가 벌금 이상에다가 새로운 범죄의 범행일이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범한 거에 한해가지고 가중처벌로 바뀌었어요. 역시 그 조문 가중처벌의 요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항 측정거부죄 3항 일반 음주운전 0.03% 이상이죠. 더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해요. 자, 근데 1항 다시 보세요. 개정 전에 첫 번째 괄호 보시면 다만이하고 없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다만이 없었어요.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개정 전엔 자동차 등 운전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개정 전 도로교통법은 정의를 이렇게 하면서 자동차 등을 0.0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148-2로 처벌합니다. 1, 2, 사망 전부 다 공통이에요. 자, 그러면 자동차 등이라고 써 있으니까 뭐라고요? 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안에 포함돼서 해석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다 148-2로 처벌했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만 해도 전동 킥보드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형태가 새로 생긴 거고 개별 의율의 필요성이 새로 생겼죠. 자, 그래서 다시 거기 접어두시고 2조를 펴보세요. 아까 봤던 거를. 자, 법이 어떻게 개정됐어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아까 자동차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일부 뜯어낸 것처럼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서 개인형 이동, 여기 들어가는 게 전동 킥보드죠. 전동 킥보드라고 법에 쓸 수는 없으니까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쓴 거예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따로 뜯어냅니다. 그래서 정의 규정에 딱 정확하게 써있죠. 차체 중량이니 속도 리미트가 걸려 있어야 돼요. 뭐 숫자 같은 건 법전 펴보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서 또 뭐가 바뀌어요? 이건 똑같습니다. 자동차 등이라고 하면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신설 조문이 하나 들어가요. 정의 규정 뒤에 보시면. 자전거 등이라고 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를 묶어 쓰는 표현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면 법전 펴가지고 숫자 따가지고 쓰셔야 돼요. 법전은 안 피는 경우 없어요. 그래서 법전 보면서 공부하라고요. 자, 이게 어디 있어요? 21의 2에 있어요. 2조. 자전거 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8-2를 펴니다. 자, 술 먹고 운전을 했어요. 의율이 어떻게 돼요? 자동차 등이에요. 이건 바뀐 적 없습니다. 자동차 등을 술 먹고 운전하고 측정 거부하고 정과 있는 애가 또 하고 하면 148-2로 처벌하는데, 자, 괄호에 이제 다만 추가됐죠?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예요. 그럼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한 건 더 이상 148-2로 처벌되지 않는데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무죄가 아니죠? 자,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도교법 처벌 규정은 156조까지 정리가 끝나 있어야 됩니다. 156조도 사례 기록 같은데 이제 자주 언급될 거예요. 156조 얼른 찾아보세요. 각 호에서 전동 킥보드를 술 먹고 운전했을 때 처벌 규정이 156조 몇 호에 있는지를 얼른 찾으셔야 돼요. 이거 못 찾으면 공부가 안 된 거거든요. 이거 찾으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판서까지 해가면서 지금 뭐 수업 시간 오버돼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자, 어디 있어요? 술 취한 거 관련해 써 있는 게 10이라고 12밖에 없잖아요. 자, 11호, 12호 보세요. 11호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단어가 안 써 있으니까 헤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의규정부터 차근차근 봤죠? 11호에 기존에는 자전거라고만 써 있었는데 법이 개정돼가지고 뭐로 바뀌었어요? 자전거 등으로 바뀌었어요. 12호도 자전거 등 측정 거부죠? 괄호 안에 써 있죠? 이거 다 개정된 겁니다. 같이. 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자전거 등이니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 측정 거부 처벌 규정이 156호로 따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쟁점으로 갑니다. 우리 책으로. 그럼 이제 구도가 나오죠. 자, 시험 문제가 어떤 케이스로 나오는 사실관계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 술 먹고 전동 킥보드 운전하다가 걸려요. 그럼 행위시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동차 등 음주운전으로서 148-2로 처벌됩니다. 근데 행위하고 나서 이제 재판시법 개정법에 따르면 구성하지 않다가 아니죠. 범죄를 구성하긴 하되 술 먹고 킥보드, 전동 킥보드 운전하다가 걸린 건 이제 뭘로 처벌되는 거예요? 재판시법에 따르면 징역 등 중하게 처벌하는 게 아니라 156조는 법정형이 20만 원 이하 벌금인가 밖에 안 돼요. 극히 경미죠. 훨씬 더 가볍게 처벌하는 156조 처벌로 바뀐 거예요. 구도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례시험에서 이걸 뽑아낼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구도를 잡았으면 다시 12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뭘 확인하셔야 돼요? 방금 이제 외우라고 했던 방금 케이스가 이렇게 바뀐 케이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어디에 해당해요? 1번에 해당해요. 자, 1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도로교통법 처벌규정 자체가 바뀌었죠? 형벌법규 자체 변경에 따라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뭐 따질 거 없이 1조 2항 재판시법 적용이죠.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예요? 156조로 가볍게 처벌됨에 그치는 겁니다. 이게 기록시험 같으면 결론을 차근차근 쓸 수도 있어요. 당연히 기록에 뭘로 나오겠어요? 148-2로 기소하겠죠. 그럼 걔는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기소된 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걔는 면소입니다. 그쵸? 148-2로 원래 처벌했다가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 걸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면소로 해도 되고 뭐 무죄라고도 해도 간단하게 이제 불고불리대로 결론 내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축소 사실에 대한 직권 인정 검토한 다음에 그렇다고 생으로 무죄나 면소는 아니고 156조 유죄는 될 수 있다로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검토 의견서 같은 걸로 논의가 될 거고 변론 요지서 같으면 축소 사실 논의는 날려버리는 거죠. 이제 그냥 면소로만 마무리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인만 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해하고 결론을 낸 다음에 판례를 읽으셔야지 그냥 이해 없이 판례만 읽어봤자 이 정리 안 됩니다. 자, 13페이지 대괄호 2번 보세요. 자, 밑줄 쳐놓은 게 방금 설명한 거 그대로 이제 써있는 거예요. 이제 문어적인 표현으로 쭉 한번 정독하시고.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 밑줄 부분이죠. 자, 위에 세 줄 보세요. 이러한 법률 개정은 구성 요건을 규정한 이거 판례도 정확하게 쓰고 있죠. 여러분들 답안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형벌법규 자체 개정에 따라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따질 거 없이 사례시험 같으면 이렇게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이제 기록이면은 기소된 거에 대한 판단을 1차적으로 해주고 추가 논의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사례시험은 그렇게 갈 필요 없죠. 1조 2항에 따라 156조 11호가 적용 처벌이에요. 간단해요. 외우는 것. 그리고 이제 해가 갈수록 이 관련 판례가 쌓이겠죠. 지금은 1번하고 3번 판례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판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빨리 붙으셔야 돼요. 2번에 붙어야지 해가 갈수록 이제 중간에 관련 판례들이 쌓여갈 거예요. 그럼 공부할 것들이나 출제될 수 있는 베리에이션이 넓어지니까 빨리 그냥 2번에 붙어버리세요. 자, 그래서 도교법 관련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판례인데 좀 쉬었다 하죠. 자, 쉬었다가 13페이지 마지막 판례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